네, 안녕하세요. 저희 국악 심화반 첫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온유리라고 하고요. 오늘이 첫날이라서 오늘 수업을 나가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 수업에 대해서 말씀도 잠깐 드리고, 또 우리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 서양음악 같이 이렇게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또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또 국악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일단 첫 주차라서 그 예고 드렸던 대로 저희가 8주 동안에 처음에 3주간은 그 한국 음악사를 셋으로 나눠서 가게 됩니다. 사실 그 서양 음악 심화반은 이제 8주 내내, 그러니까 첫 주에만 악전 가고 나머지는 이제 매주 시대 하나씩 보기에도 되게 벅찬 8주를 저희가 보내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서양 음악사에 비해서 뭐 우리가 길이가 현저히 짧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사실 서양 음악사는 이제 여러 국가들이 또 그 각자의 기록이 또 다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도 많고 거기 참여했던 음악인들도 많고 이래서 좀 더 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오늘 보시면 특히 더 아실 텐데요. 그 옛날의 기록일수록 사실 음악의 실제가 남아있다기보다는 어떤 기록이 있느냐를 가지고 저희가 재구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또 많지가 않아요. 다행스럽게 많지가 않아서 오늘 있는 내용은 또 뭐랄까, 우리가 시험을 위해서 사실 공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합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봤을 때 또 뭐 임용시험에서 막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은 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역사라는 것을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떤 관점으로 우리 음악사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시대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포인트들을 잡고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이게 저의 소개가 또 약간 살짝 쑥스럽긴 하지만 하여튼 그래도 처음 듣는 선생님들 계셔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아마 영역을 좀 보시고 이제 수업을 신청해 주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피아노를 좀 치다가 뭐 전공을 생각하고 하다가 굉장히 이른 나이에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뭐 음악을 사실 마음에는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고를 갔을 때도 이제 독일어랑 이렇게 같이 공부를 영어랑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 좀 빨리 넘어가자면,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는 음악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도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작곡가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는 막상 뭔가 시대별로 이렇게 음악이 계속 변천을 이루어져 왔는데, 제가 음악사를 원래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는 어떤 음악이라고 음악사에서 말하고 있는가라고 봤더니 이제 정해진 게 없잖아요. 사실 20세기부터는. 그래서 뭔가 지금 시대에 뭐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으로 이상하게 조금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음악사 수업을 만나게 되면서 이제 음악사라는 것에 되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도 뭔가 좀 주체적으로 내가 속한 이 사회와 내가 속해 있는 이 시대의 음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대학원 과정은 한국음악을 공부하러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한국음악을 공부한 게 제가 어떤 이론을 막 잘 알고 싶고 그렇게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시대적인 배경과 흐름에 대한 궁금증으로 왔었다 보니까, 사실 처음 왔을 때는 뭐 악기 하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그냥 노베이스라고 할 정도로 한국 음악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와서 사실 수업을 듣다 보니까 막 굉장히 벅찬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좀 주변에서는 이제 또 저 빼고는 다 이제 어릴 때부터 국악하시고 전공하신 분들이 선후배로 계시고 또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차근차근 잘 알려주셔서 제가 그래도 정말 즐겁게 석사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 양력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좀 국악에 관련해서 이제 연구에 참여할 기회를 이제 선생님들께서 많이 주셨었는데요. 이런 것들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는 좀 약간 음악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근대기랑 이제 현대기 이쪽에 한국 음악사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건 참고로 그냥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임용하시는 선생님들에게 수업이나 어떤 자료로나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서양음악 하신 분들이 그 지원자도 많고, 애초에 이제 대학에서 그 서양음악 전공자가 훨씬 많잖아요, 국악보다는.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저랑 똑같이 국악을 별로 접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악에
에서 이제 설명을 할 때는 국악을 전공하시고 전문가이신 분들이 설명할 때는 당연한 그 사고의 흐름이 저한테는 그 막 하나하나씩 다 막히고 굉장히 좀 뭐랄까 어렵게 느껴졌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좀 정리하고 했었던 것들이 서양음악 하신 분들께도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선생님들 앞에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정말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 확실히 도움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우리 심화반의 특징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사실은 우리 임용에서 역사와 이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출 분석은 뭐 본격적으로 하진 않고 이제 매 주차마다 그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는 일단은 다 보여드리고 난이도가 어렵다 할지라도 교과서 반 때는 좀 난이도가 너무 어렵다 하면 이제 아예 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것 위주로 교과서를 이렇게 분석해 봤더니 이 정도도 기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갔다면은 이제는 내가 여기 이 해당하는 부분을 공부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신뢰에 가야 되는구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뭐 처음 다루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교과서에서는 아무래도 다 합의된 내용들만 골자를 가지고 좀 진행이 되고 임용시험은 사실 되게 깊게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아무리 그 지금 뭐 1, 2, 3, 4월 쭉 공부를 하셨어도 오늘 뭐야 이거 처음 보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당장 처음 봤을 때 바로 기출을 풀 수 있도록 응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를 좀 매번 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 주에 뭐 예를 들어 상고시대를 공부를 했다. 그럼 8주 끝날 때까지 뭐 아예 그냥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이후에도 짬짬이 틈틈이 그 다음 걸 나갈 때도 앞에 거를 좀 복귀하실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은 문제로 만들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오늘은 문제가 되게 적어요. 네, 첫 주는 조금 우리 가볍게 갑시다. 그래서 교재는 사실 이 교재가 진짜 고민이 많았어요. 그 서양음악사도 사실 많은 정말 좋은 교재들 중에서 고민을 했는데 국악은 사실 막 너무 좋은 교재가 많아서 고민이 됐다라기보다는 그 교재마다의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것 같아요. 지금 현직에 계신 혹은 작고하신 그런 교수님들께서 정리를 하셨는데 이제 아마 근현대사 우리 한국음악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제로서 학을 다루게 된 거는 1950년대 서울대 그 국악과가 생기게 되면서부터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만드신 이해구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정말 요즘 말로 하면 탈인간급으로 정말 국악의 각 분야에 뭐 궁중음악, 재래음악, 민속음악, 뭐 고학보 할 거 없이 정말 그 기틀을 다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덕분에 사실은 어떤 기틀이 있으니까 그 이후의 연구들이 좀 수월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고 저도 지금 그분께서 거의 102살 되실 때까지 사시다가 돌아가신 지 한 10년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옛날 분이시고 그분의 연구도 되게 옛날 초기의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학계에서 그분의 연구가 재조명되고 있거든요. 근데 다시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 장사원 선생님도 같은 세대세요. 그 일제강점기에 아학사 양성소 출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랄까 말투 자체가 되게 예스러우신데요. 대신에 그 어마어마한 리서치 능력으로 사실은 그 대부분의 그 국악 내용을 다 담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이 사실 국악이라고 해서 쉽지 분야로 따지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지금 전공자도 뭐 서양음악도 뭐 피아노 전공자가 막 뭐 팀파니 막 다 잘 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듯이 국악도 사실은 민속악 잘하시는 분들 뭐 정악 잘하시는 분들이 아예 다 나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다루고 계셔서 사실은 이 책이 거의 뭐 비유하자면은 조금 그라우트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명 공부하시는 선생님들도 이 책은 꼭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장벽이 있죠. 책이 굉장히 낡고 개정이 되지 않았고 한자가 많고 그리고 이분의 서술 특징을 혹시 아시나요?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저 얘기하시고 막 이런 식으로 책이 가요. 뭐 어떤 식이냐면은 뭐 지난해
그 옛날에 상고시대에 이따가 보시겠지만 진안에 현악기가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원전 우리나라의 악기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 그 현악기 기록이 있거든요. 근데 그 현악기에 대해서 쓴 사람이 중국인이다 보니까 중국 악기에 빗대서서 그 악기는 슬이다, 그 금슬 할 때 슬이다 이렇게 썼는데 그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고라고 했다 하면서 갑자기 우리나라 악기의 그 옛 명칭들에 대해서 막 쭈르륵 말씀하시고 또 뭐 얘기하다 갑자기 뭐 일본 학자들은 사관이 어떠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나는 것들을 그때그때 막 쓰셨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학문의 초기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사고의 흐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사실 제일 원하는 거는 깔끔하게 어느 시기에 키워드가 뭐고 뭐가 어떻게 흘러갔고 이게 딱 정리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생각을 하면 사실 이 책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제가 처음 노량진에서 하면서 이걸 잡은 이유는 빠짐이 없고 이견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모든 그 국악과 교수님들의 선생님이 이분이시거든요. 1기 서울대 교수님이시고 이제 이 책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거쳐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랑 예를 들어서 막 깔끔한 책으로 공부를 하고 보충하고 싶어서 혼자 이걸 읽으시면 오히려 좀 더 어렵지 않을까. 차라리 저랑 이제 한자 같은 것도 읽고 쳐낼 거는 과감하게 이거는 사족이니까 뺍시다 하고 제가 좀 쳐내드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약간 보충 자료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가면 그런 시간이 좀 의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 책을 잡아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수업 준비를 미리 하면서 해보니까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그래서 하면서도 조금 아쉬운 점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은 목표를 이 책을 빼놓고서는 심화를 또 말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이 책을 완독을 3주간에 다 하고 마찬가지 국악 총론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 마스터를 하고 나면 나중에 어떤 정리된 자료 아니면 어떤 것을 만나시더라도 못 본 건 없으실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이 심화반의 목표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혹시나 근데 이게 좀 너무 정신없다 라던가 아니면은 나는 좀 따라가기 어렵다 하시면은 꼭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지난번에 교과서 분석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게 저희 수업의 장점은 소수정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냥 개인 과외 받는 것처럼 저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모르는 거 더 보충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요청을 다 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뭐 강의 계획만 잠깐 보자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크게 3주 동안은 우리 음악사를 가고요. 이 나머지 여기 이름 이렇게 뭐랄까 그 주제가 깔끔하진 않아 보이지만 요것도 이제 국악 총론에 있는 주제들을 이제 요렇게 묶어서 가면은 좀 좋겠다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역사가 좋으신가요? 이론이 좋으신가요? 딱히 그러실 수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하여튼 저랑 나름 즐겁게 한번 가봅시다. 그래도 제가 좋아하니까 좀 즐겁게 같이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뭐 강의 특징 이런 거는 말고요. 요거는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깔끔한 정리하면은 사실은 이 고등학교 교과서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지금 나와 있는 국악 책들 중에는 사실 제가 서양음악 심화반 할 때는 이 교과서를 추천해 드리진 않았어요. 요게 그 예고 교과서거든요. 근데 뭐랄까 국악에 있어서는 키워드를 되게 잘 잡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뼈대는 요거인데 여기에도 또 빠진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나 맥락적인 것들은 제가 이런 책들을 활용을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낸 책이고 요것도 둘 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이 책들은 특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접하시는 전공서들이나 아니면 뭐 공부하시는 그런 교재들이 사실 다 어떤 시기별로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저희 보는 장사원 선생님 책을 포함해서. 근데 이 책들은 뭐 시기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런 뭔가 국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의례를 주제로 한다든지 아니면 민속을 주제로 한다든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뭔가 이야기 풀듯이 옛날 이야기 보듯이 되어 있어서 저는
좋은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셔라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참고하는 것들이 좀 이런 책들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되게 유명해서 잘 아실 거예요. 송혜진 선생님이라는 분께서 이것도 되게 줄글로 비슷한 뉘앙스로 쓰신 건데, 저는 사실 역사를 좀 좋아하기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도 했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선생님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그런 목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음악사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사람 사는 얘기들이었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편하게 봐주시고 문제는 또 머리를 탁탁 돌려가지고 하고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업 설명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프린트를 먼저 한번 볼까요? 프린트를 제가 한 16페이지짜리를 드렸는데, 이게 뒤쪽에는 문제가 오늘 살짝 있고요. 맨 앞에 보시면 국악 연표라고 돼서 한 지금 3페이지 정도가 연표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연표는 뭐냐면은 되게 옛날인데 이것도 한 7, 80년대에 국악원에서 이 국악 연표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귀한 책인데요. 여기서 그 모든 음악 기록을 다 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주요 핵심이 되는 그런 음악 기사들이라든지 기록들을 모아서 이제 연도별로 쫙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책 저 책에서 뭐 우리가 또 왕조별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 삼국시대에는 이 얘기 저 얘기가 섞여서 이렇게 시기별로 딱 쫘르륵 보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저희가 그 시간 순서대로 통일신라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책을 보고 마지막으로 요거 나머지 프린트 뒷부분은 이제 그 주 핵심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짓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연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원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들 아마 지금 기원전에 나와 있는 뭐 고구려, 부여, 마한, 진안 이런 국가들에서 어떤 음악 행사가 있었던 거는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제천의식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이 지금 아는 내용이 나왔을 때는 그 키워드를 좀 뭐랄까 적어 놓으시고 예를 들어 여기는 제천의식, 그래서 자꾸 그 수업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수업을 들으면서 키워드들이 그 자리에서 좀 정리가 돼서 그게 선생님들이 또 노트가 되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원전, 즉 이제 상고시대다 하면은 언제나 이제 제천의식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 서양음악반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좀 공통적으로 또 뭐 고대 그리스뿐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고대 중국 설화, 뭐 어디 설화를 봐도 어떤 신과 그런 음악에 대한 연결은 항상 다 설화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알다시피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제천 이런 행사들이 다 그 하늘을 섬기는 제사 의식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냥 혼자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의 어떤 단결력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요거는 이따가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내용들은 대부분 그냥 원사료 그대로이거나 아니면은 살짝의 사족을 다른 정도거든요. 근데 이거를 뒤에 이따가 많이 설명을 보시면은 이 제천의식을 관장하는 우두머리가 있게 돼요. 그쵸? 누군지 어쨌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헤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요거를 하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그 종교와 정치라고 해야 될까요? 재정일치 사회를 많이 나타내 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그 집단에서도 우두머리고, 그쵸? 행사를 또 이끌어 가니까 굿의 그런 뭐 무속인이다 이런 해석도 이제 장사 선생님도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하는 이제 제천의식 이름이 여기 동맹, 영고, 제천까지는 이제 다 아실 거고, 이때의 특징은 이제 밤낮으로 가무를 한다는 것은 이제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음주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있고, 마한에는 이 행사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게 어쨌든 간에 농사를 끝내고 또 귀신한테 제사를 지내고 가무한다. 그래서 뭐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 비슷비슷한 행사를 마한까지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같이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춤추는 절차가 탕무랑 비슷하다 이런 기록까지 같이 남아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악기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바로 여기 진한에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풍속에 가무와 음주를 즐기다. 똑같죠?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해.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음악 문화는 정말 다 대동소이한데, 슬이 있다. 그리고 형체가 축이랑 비슷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맨 위에, 제가 표마다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출처를 써놨거든요. 꺽쇠 안에다가. 그럼 삼국지, 위지, 동의전은 누가 쓴 거냐면 중국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이 쓴 거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악기 이름으로 슬이다 이거는, 그리고 형체가 축이랑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우리가 악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게 슬이거든요. 우리가 아악기 나중에 하실 때도 금이랑 슬을 같이 보실 텐데 정말 이제 가야금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가야금이랑 이것도 지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축과 같다라고 한 것이 이제 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축도 요게 축인데 전승은 끊긴 악기예요. 근데 보시면은 약간 기타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뭔가 이렇게 좁아지고, 지금 우리나라 계통의 악기로 보자면 약간 비파 같은 그런 계열의 악기로 보입니다. 근데 특징은 이렇게 궤가 얹어져 있죠. 그리고 뭐 지금은 이렇게 뭐 활을 쓰는 것도 같은데요. 뭐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눕혀서 여러 줄을 연주하는, 뭔가 또 줄을 받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악기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고유의 현악기로 추정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유의 현악기라고 하면은 두 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가야금, 거문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는 다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가 되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막 4세기, 5세기 해서 이 시기로부터 한참 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만 알면 또 안 되는 것이, 뭐 고구려에서 왕산하기 5세기에 거문고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3세기의 무용청 벽화에 보면은 거문고 그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맥락을 우리가 또 이해해야 돼서 조금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그 이전부터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악기들과 정말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고유 악기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학계에서 통일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기원 후로 왔습니다. 이 시기는 지금 삼국시대가 되겠죠. 삼국시대, 아직 신라가 통일을 하기 이전이고 뭔가 이제야 막 나라, 국가라는 것이 막 형성되었을 이런 시기인데요. 이때의 기록 중에 뭐가 있냐면은 왕이 민속이 환강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아주 기쁘고 건강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를 지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가학의 시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워낙 옛날 기록이고 이 도솔과에 대한 그 다른 말도 없기 때문에 이 의견이 분분해요. 이 도솔과가 드디어 우리가 그 앞에 기록을 보면은 다 제사 관련된 음악만 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보면은. 근데 그 다음 나온 걸 보니까 이제 민생이 편안한 거에 대한 가사도 있는 그런 노래다라는 기록이기 때문에 드디어 음악의 그런 성격이나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냥 원래 다 있었을 텐데 기록만 이때 있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음악이 있었다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32년도 요것도 조금 선생님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것도 신라 유리왕 아주 초기잖아요. 그쵸? 기원 후 1세기 아주 옛날인데, 이때 보면은 또 노래랑 춤이랑 온갖 놀이를 다 한다는 게 기록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가무백희라는 표현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시게 되실 거예요. 이때뿐만 아니라 통일신라에도 이렇게 다 잡기를 하게 되고요. 고려, 조선 없을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그 이후의 개념들, 그러니까 뭔가 우리나라에 계속 끈질기게 남아있는 그런 전통들이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면 그런 거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전에 상고시대에도 그 악가무가 같이 있었다라면은 거기다 이제 놀이까지 포함을 해서 뭔가 다 음악으로 인식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는. 그래서 뭐 회소곡 이런 이름까지는 전혀 외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세요. 212년에 보면은 요때가 지금 3세기죠. 근데 요거 보면은 물계자라는 사람이 구금 제곡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구금 제곡을 했다는 건 뭐냐면은 금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야금 할 때 금이거든요. 금을 타고 곡을
그 뭐 제정했다 할 때, 그걸 만들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보세요. 아직 우륵 얘기 나오지도 않았죠. 우륵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금을 타서 곡을 만드는 일이 신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그런 현악기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요때 곡을 지었을 때 그 어떤 식으로 곡을 지었냐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뭐 대나무에 고든 성품에 빗대거나, 그쵸? 우리가 이거 조선시대 선비들도 좋아하잖아요. 아니면 계곡물 소리에 감흥을 했다. 그래서 요거를 노래를 지어서 이제 반주를 하면서 노래를 했다라고 해요. 사실 이게 좀 서양 음악사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하지만은 어떤 시를 지어서 음악을 간단한 악기로 반주하는 일들은 사실 되게 보편적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음악사에서는 사실 요런 거를 좀 뭐랄까 주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그 음악의 주제가 아까 전에 그 상고시대에는 굉장히 그런 제사적인 것만 있었다가 뭔가 여기 유리왕 때 들어서서 백성들의 그런 민생 안전 이런 것들로 주제가 왔다가 이제는 사람의 성품이라든지 뭐 계곡물 소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주제가 변천됐다는 것에는 조금 주목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서양음악사 수업 우리 이번 지난주에 들으셨던 분들은 뭔가 그런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그 이해라든지 관념이 계속 변하는 걸 보면서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음악사도 좀 그런 마찬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453년으로 넘어왔어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기록인데요. 일본의 천황이 부흥했다는 것은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돌아가시니까 신라가 배를 80척이나 준비를 해서 악인을 음악 연주하는 사람들을 80명을 보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만큼 80명이나 되는 인원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신라 궁중에는 악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음악적인 교류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활성화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연표는 외우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서 그냥 흐름을 옛날 얘기 보듯이 오늘 조금 편안하게, 그리고 문제 보시면은 이런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들을 좀 아실 거예요. 문제가 되게 여태까지 몇 개 없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은 전반적인 감을 잡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일본과의 그런 교류적인 것들도 지금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 자비왕 때의 기록을 보면은 요건 아마 유명한 얘기라서 아실 거예요. 백결 선생 들어보셨죠? 자, 백결 선생은 섣달 금음날, 이 추운 날에 아내가 양식이 없어서 걱정을 하니까 우리가 옆집은 다 떡방아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는 악기로 내자 하면서 이 고금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면은 이게 고가 북할 때 고자거든요. 북이랑 이런 금 또 나왔죠. 아까 전에 구금제곡 할 때 그 금, 가야금 할 때 그 금이 지금 또 나왔어요. 그럼 아직도 우륵 안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악기가 뭔가 활성화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지금 방아깨비 할 때 방아깨비가 아니지 떡방아 할 때 그 방아를 쳐서 대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거가 뭐 방아 타령이 이때부터 있었다 라고, 그러니까 물론 곡조가 같은 것은 아니지만 방아를 그런 주제로 하는 그런 민간의 노래가 이때도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뭔가 지금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현악기를 연주하고 이런 것들의 기록이 간간히 보이시죠? 자, 이제 드디어 551년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와서 신라 진흥왕 때 정말 음악사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었죠. 누가 투항을 해왔을까요? 가야금을 들고 가야의 악사인 우르기 제자와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3월에 왕이 순행하다가 요런 거는 제가 왜 다 써놨냐면은 충분히 인용구로 시험에 그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3월에 왕이 순행하다가 낭성이라는 그런 지방에 이르러서 우륵과 그의 제자 이문이 음악에 정통하다는 말을 듣고 특별히 불렀어요. 그러니까 왕도 굉장히 음악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하림궁이라는 궁에 이제 머무르면서 음악을 연주하게 했는데 두 사람이 각각 새로운 노래를 지어서 연주를 했다. 그래서 이보다 앞서서 가야국 가실왕이 12줄 현금을 만들었다. 12현금, 그쵸? 이거를 12개 현으로 되어 있는 금을 만들었는데 이게 12달의 음률을 본뜬 것이다. 이에 우르에게 명해서 곡을 만들게 했는데 나라가 어지러짐에 따라 악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의탁했다. 그래서 그 악기의 이름은 가야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요거는 연도까지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가 조금 더 심화한다면 그 이전에도 우리 고유의 현악기는 다 있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삼국사기에도 이제 이 진흥왕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요거는 조금
가야금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뭐냐면은 고구려의 승려, 그러니까 지금 신라 입장에서 쓰는 거잖아요. 고구려의 해량이라고 하는 승려가 거칠구라고 하는 이게 그 벼슬 이름이에요. 신라의 어떤 그런 뭐 관리직을 따라서 신라로 왔는데 신라의 왕인 진흥왕이 이 고구려의 승려를 그 우리나라의 승려로 삼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처음으로 백자강회 팔관지법, 이게 다 뭐냐면 불교 행사거든요. 그거를 설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사실 좀 직접적인 음악 기사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제 신라 음악 할 때 고구려 그리고 불교의 그 고구려 그 불교 음악에 대한 그 기록들이 뭐 절의 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고구려에서 왔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어서 같이 연역에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 대한 기록도 진흥왕 때 같이 남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다음 해예요. 아까 전에 그 우룩한테 명해서 가야금 가지고 곡 지어라 한 게 551년이었다면 이제 552년에는 무슨 일이 있냐면요. 신라 사람인 3명, 계고, 법지, 만덕, 이 사람들은 이름을 좀 외워두셔야 되겠죠. 요 3사람은 이름을 좀 외워두셔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을 보내서 우룩한테 음악을 배우게 했어요. 이거 아마 음악교육 역사 하실 때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룩이 그냥 막 가야금 내가 갖고 왔으니까 가야금 다 배워라, 이게 아니라 재능을 헤아려서 계고한테는 가야금을, 법지한테는 노래를, 만덕한테는 춤을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르기 살고 있는 6세기에도 계속해서 이 악가무라는 개념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 나라끼리 교역을 할 때도 이제 악인들을 보낼 때 뭐 다 신라는 가야금이랑 춤 가르칠 수 있는 악사들을 보내고, 뭐 다른 나라 뭐 가야금이랑 백제는 가야금이래. 고구려랑 백제는 또 다른 악기들이랑 춤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보내고, 항상 이 춤과 악기와 노래 이런 것들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고, 만지, 만덕, 법지 3사람이 모두 다 배운 다음에 왕이 명해서 연주를 하게 하고서 말하기를, 예전에 낭성이 어디예요? 처음에 그 우르에 대한 명성을 들었던 곳이잖아요, 작년에. 그 음악과 차이가 없다. 1년 만에 그냥 스승의 그 실력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상을 후하게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 얘기, 요것도 음악교육사에서 언급하는 책도 있는데, 3사람이 그 12곡이 우르기 그 각 지방명으로 되어 있는 12곡을 전수를 해줬는데, 이걸 가지고 제자들이 감히 이거는 번잡하고 음란하니까 우아하고 바르지가 않다. 그래서 5곡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르기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노했지만 5가지 음곡을 듣고 나서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말하기를, 즐거우면서도 무절제하지 않고 슬프면서도 비통하지 않으니 바르다고 할 만하구나. 요거를 그 에이불비 낙이불류,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슬프지만 비통하지 않고 에이불비, 그 즐거우면서도 무절제하지 않다, 낙이불류, 이런 표현으로 남겨서 이게 종종 지금도 이제 국악이라든지 어떤 예술을 감상할 때 많이 그 포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너희는 그걸 왕의 앞에서 연주하라 했고, 왕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러니까 왕도 굉장히 음악에 이런 지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사를 보시면은 가야고라고 써있는 게 가야금이에요. 가야금은 아까 하림궁에서 연주 들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이름을 따서 하림, 눈죽 이렇게 해서 2개의 조가 있고요. 여기다가 곡이 무려 185곡이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사실 자세하지가 않고요. 우르기 지은 12곡에 대해서만 요것이 그 밑에 마지막 줄의 별표를 보시면 제목으로 보아 가야지악의 향토색 짙은 음악이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까 전에 뭔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음악들에서, 민생을 노래하는 음악들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대나무의 발음이라든지 계곡물 흐르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는 지역별 그런 향토색 있는 음악들까지 뭔가 음악의 주제들도 음악사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왕이 이렇게 또 관심 가지고 한다는 게 또 재밌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백제 기록인데요. 일본에 파견된 백제 악인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시덕, 삼근, 개덕. 그래서 지금 조금 방금 위에서도 우룩한테 보냈던 3명 있죠. 이름 뭐죠? 계고, 법지, 만덕. 요 3사람이랑 약간 비슷하죠. 시덕, 삼근, 개덕. 이름이 뭔가 푸근하면서도 2글자 3명이서 이렇게 세트로 비슷한 시기에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이름들 좀 헷갈리지 않게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좀 중요한 얘기니까, 그러니까 일본과 그 백제의 중요한 얘기는 이따가 많이 설명을 할 텐데요. 요 다음에 여기도 되게 중요한 거죠. 수개왕 초기에 칠부기의 고구려도 참여하다.
요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막 7부기, 9부기, 10부기 이런 말들이 교과서에서도 잠깐 있었는데 오늘 이거의 의미를 조금 이따가 수업 시간에 많이 보실 거예요. 7부기는 뭐냐면은 이 당시에 그 수나라는 굉장히 그 영토도 넓고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궁중의 음악들이 사실은 다 있죠. 그러니까 신라에서도 음성서를 두고서 이제 궁중의 행사에도 그렇고 제사에도 그렇고 음악을 관장하는 기간을 두고서 했었는데 수나라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그 자기 나라 주변의 국가들 있잖아요. 그 나라의 그 국가들의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모아서 연주하는 자리이자 기관을 따로 둔 거예요. 이 칠부기는 뭐냐면은 이제 수나라 주변에 7개 나라들의 그 뛰어난 음악들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그 고구려 사신이 왔어요. 수나라에. 그러면은 그 나라 사신이 왔을 때는 그 나라의 음악을 연주해 주는 것이 예의였던 거죠.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뭐 백제 사람들이 발해가 갔을 때 발해악을 연주해줬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를 갖추는 것인데 그 칠부기에 고구려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음악적으로 뭔가 좀 그 완성도 있고 또 국력도 강하고 그런 문화적인 힘도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칠부기에 포함되지 않는 잡기, 잡다하다 할 때 잡자 있잖아요. 거기에 뭐 신라며 백제며 일본이며 다 거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고구려기만 칠부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구부기, 여기는 안 써있지만 그 이후에 십부기까지도 꾸준히 계속해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고구려 자체에 그 음악 기록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우리가 지금 보는 뭐 삼국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삼국시대가 끝난 이후에 통일신라에서 기록을 한 것이고, 그쵸?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되는데 이게 좀 기록이 자체적인 기록이 없어서 자세히 알기는 어렵지만 뭔가 음악적으로 굉장히 풍성했을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그래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있는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막 64명이 막 연주하는 것도 있거든요. 왜 행렬음악 같은 거. 그래서 규모도 굉장히 크고 악기도 뭐 서양악기, 중국악기, 자기네 악기, 뭐 관악기, 현악기 이런 게 다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 상당히 삼국시대에는 고구려악의 위상이 굉장히 가장 높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라의 음악이 좀 제일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은 아직 덜 그 정체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가야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라는 새로운 국면을 좀 맞이하게 됐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백제인 미마지. 이게 뭐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마지 이름도. 이 사람도 교과서에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오나라에서 배워온 기악무를 일본에 기화를 해서 거기서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사람을 통해서 배운 그런 가면무가 계속해서 남아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거 기록은 이따가 기악무가 어떤 것인지 살짝 보시겠지만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잡기랑 음악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보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예들과 음악이 또 같이 인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의 범위가 서양이나 우리나라나 그렇게 딱 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뭔가 음악과 함께하는 그런 행사들을 다 음악이라고 인식했다라는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태평가를 짚다. 요거는 별다른 설명은 없어서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음성서의 뭐 그런 관직 체제가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 정도라서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자, 요거는 또 중요하죠. 성천, 구일 등 28명을 부성이라고 하는 그 당나라의 지역에 보내서 당학을 배우게 했다. 이제 당나라 지역이 아니지. 이거는 이따가 또 자세히 보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신라에 그 당나라 군대가 또 주둔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성천이랑 구일을 포함해서 28명을 보내서 당학을 배우게 한 거죠. 그러면은 사실 신라 시기에 이 당학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잖아요. 당에서 음악을 가져오게 되면서. 근데 그 음악의 형태는 이렇게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고취학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런 상황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음악을 조선시대까지도 악, 당악, 향악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고려시대에도 어때요? 악, 당악, 향악으로 나누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악이라는 개념은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그렇고 그 이전에 뭔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런 음악들을 당과 향으로 구분을 짓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신라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라시대에 당악을 배워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음악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 흡수했던 그런 음악들까지도 다 향악으로 인식을 하고 외래 음악인 당악을 그렇게 대별을 했다라는 거에서 요 인용문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뭐랄까 짜잘한 것을 물론 물어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중요한 사건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뭔가 우리나라의 기존에 있는 음악과 다른 음악들의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기 때문에 당필이 막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664년에 요 사건은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미 가야는 옛날 이름에도 불구하고 능한이라는 소년이 이제 가야의 춤을 추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또 왕이 보고서는 막 상을 내려주고 이런 얘기가 기록이 또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되게 유명한 적이 나오게 되죠. 만파식적 들어보셨죠? 신문왕 때 동해에 갑자기 산이 이렇게 솟아나가지고 거기 있는 대나무를 베어다가 이걸 불었더니 막 세상이 태평해지고 막 파도도 잠잠해지고 했잖아요. 사실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설화 같은 이야기잖아요. 실제로 그런 악기가 있었을 리는 없고 뭔가 그런 음악과 나라를 치리하는 것과 같이 연결을 지어서 그런 말을 만들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조금 여기 밑에 보면 693년에 만만파파식적이라고 고쳐서 이름을 붙였다고? 이름이 좀 재밌어졌죠, 갑자기. 어쨌든 간에 그런 음악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개념들이 조금씩 보인다라고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것도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84년에 요게 또 곧 중요하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악을 이제 궁중에서 연주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서 요거는 막 연도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삼국을 같은 그 음악으로, 우리의 음악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증거가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연도랑은 별로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삼국악을 연주를 했을 때는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 음악을 다 흡수를 했다, 신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사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음성서의 명칭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내무라는 것은 이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다음 줄을 봐야 돼요. 그 왕이 잔치를 베풀고 음악을 연주를 했는데 감이라는 인원이 있고 금척, 무척, 가척이 있대요. 그래서 감이 무엇인지는 조금 의견이 있긴 하지만 그 뒤에 것들만 봤을 때 척은 뭐를 맡은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린 가야금을 연주하는 사람, 그리고 추는 사람 2명,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2명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악가무가 유지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기록이 있어서 아마 이런 악은 특히 여기서 금이네요. 금가무의 종합 연출 형태를 보여준다라고 이게 좀 정설처럼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이 군데군데 있다 정도 지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정도예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면은 음성서에 대해서 계속 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자, 760년 기록에 월명대사의 향가 도솔가 있죠. 요거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앞에 그 유리왕 때의 도솔가랑은 이름만 같이 다른 곡이겠죠? 물론 둘 다 악보가 남아있진 않지만 그거는 그거고 요거는 하늘에 해가 둘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임금님이 이제 월명대사한테 이거를 노래를 좀 불러달라, 향가라도 괜찮으니까, 민간에서 하는 음악도 괜찮으니까 갖고 와서 우리 이런 제의에 쓰자라고 하게 되면서 이 향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가사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음악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여기서도 아직도 그런 임금이 음악으로 주술적인 행위를 하고 있고 이 가사를 또 분석해 보면은 굉장히 명령하는 말투라서 그게 아직도 그 상고시대에 그런 뭐랄까 종교적인 관념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해석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참고로 그냥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그 다음에 산의 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689년도에 사내무가 공연됐다라는 거랑 같은 곡인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여기도 보면은 춤추는 무척이 있고 그 다음에 금을 연주하는 금척이 있고 노래하는 가척이 있습니다. 그쵸? 그럼 보면은 악기는 계속해서 지금 한 명이에요. 그쵸? 이게 좀 실제 소리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연주자들의 옷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기사는 아니고요. 그 고구려의 그 연주하는 사람들의 옷이 뭐 무슨 색으로 뭐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또 막 써 있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한번 그걸 통해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유추해야만 풀 수 있는 기출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기사들은 참고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가리키는 것의 핵심은 금가무의 종합 연출 형태이다 라는 것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에 사진을 보내서 악공을 올리다. 이런 거는 일반적이었겠죠, 굉장히. 그리고 자, 요것도 이제 신라 하면은 범패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교과서에서도 신라 시대 음획했을 때 범패를 또 중요시 다루고 있거든요. 진감대사라는 분이 당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범패를 가르쳤대요. 그런데 이게 그 다른 그 기록이랑 같이 모아서 보면은 그 이전에, 요거는 800년대잖아요. 700년대에 일본의 어떤 승려가 그 당나라에 갔는데 당나라에 절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절은 그 현지인들이 다니는 절이 아니라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니는 절이었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 승려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이제 신라풍이었고 또 고풍이었다라는 것들 보면은 사실은 그 신라풍, 고풍은 이 이전에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이 이전 세기에. 근데 그런 것도 있는 상태에서 지금 진간상사가 당에서까지 이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결국에 이 범패라는 것이 세 가지 종류가 있게 된다라는 것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첫 번째가 신라풍, 그 다음에 옛날 고풍, 이게 옛날 고자를 써서, 그 다음에 당풍,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요거를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좀 정리가 안 될 수 있지만 옆에만 적어 놓으시고 이따가 쭉 설명을 저희가 보면서 몇 번씩 되풀이 하면서 좀 더 이해가 되실 테니까 그냥 핵심 정도만 적어 놓는다 생각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경문왕 그 기록이 있잖아요. 경문왕은 화랑 출신이었대요. 신라의 화랑들이 막 있었잖아요. 뽑아가지고 좀 기회를 잘하고 활도 잘 쏘고 이런 소년들을 뽑아서 막 나라에서 길러냈잖아요. 근데 이 화랑들은 시도 짓고, 그쵸, 서로 노래도 부르고 이랬다라고 하는데요. 이 왕 자체가 화랑 출신이었고, 근데 뭐 그렇다라기보다는 이 국선, 그러니까 화랑인 뭐 요원랑, 예흔랑, 개원, 숙종랑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금강산에 가서 놀다가 임금님이 막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나라를 잘 다스리시소서 하면서 노래 세 편을 지어서 이게 신필이라는 게 그 벼슬 이름이래요.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화상은 대구 화상이 있는 곳에 보냈다고 했는데 화상은 또 스님이거든요. 스님한테 시켜서 노래를 지었다 막, 이것도 혹시 몰라서 인용구로 쓰일까봐 제가 이거를 한 건데요. 결국은 어쨌든 화랑들이 임금을 위해서, 그쵸, 임금을 생각하면서 곡을 지은 게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래를 또 짓게 된 게 뭐 현금포곡, 대도곡, 문궁곡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곡 제목들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제목들까지는. 자,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끝났네요. 저희가 연표를 벌써 한번 쭉 다 훑어봤는데 지금 그냥 전체적인 그림 정도만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잠깐 쉬었다가 책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